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기온식 떨어진 것이 느끼면 오히려 고맙기까지 한 요즘입니다. 이러다가 점점 가을도 깊어지겠죠. 9월 들어 밤이면 벌레 소리가 더 구슬퍼진 것 같아요. 떠나는 여름 벌레들 그리고 가을 벌레들이 만나서 얘기들이 많은가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돕니다. 오늘도 행복한 문학 변함없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즈음이 되면 코스모스길, 기찻길 옆 길게 늘어선 코스모스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코스모스뿐 아니라 여름 열기가 잦아들면서 얼마 전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몰래 스며든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 집 많이 있죠. 귀뚜라미 소리는 참 이상합니다. 어디선가 들리는데 찾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가을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가을의 정겨운 풍경들입니다. 9월에 들어섰는데도 더운 날씨가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가을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런 가을의 입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을 이야기하고 시를 얘기하고 수필을 감상하고 소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가을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신선한 가을바람, 코스모스, 벌레소리, 그리운 친구들의 얼굴, 모습, 그 옛날 추억들, 또 가족의 얼굴 모두 태우고 문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록달록 각각 다른 색으로 피어난 코스모스처럼 다른 모습, 다른 색깔이지만 인생 이야기에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고 싶은 옷이 있죠. 웨딩드레스인데요. 모든 여자에게는 로망의 옷이기도 합니다. 마루가 끌리도록 긴 하얀 드레스에 화려한 구슬장식, 구슬장식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의 이미지 때문에 그럴까요? 새 신부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럴까요? 이 청초함의 대명사가 바로 웨딩드레스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웨딩드레스에 관한 수필이 한 편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수필가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옷이라는 수필입니다. 글 감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화이트로 치장해 본 적은 단 한 번.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였다.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로 완성된 메이크업. 한 올이라도 흐트러지세라 스프레이를 반 통쯤 쏟아부은 빳빳한 머리카락. 그 위에 고정시킨 티아라. 부풀린 패티코트 위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음 하이힐로 키를 10cm 넘게 높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도 놀랐다. 내가 나 같지 않아서. 마치 왕족이라도 된 듯 눈 깜짝할 새에 신분이 상승한 듯했다. 신부를 태운 자가용이 예식장 주차장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신랑이 뛰어왔을 땐 더했다. 문을 열어주려다 멈칫하며 나를 바라보던 신랑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찬탄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도 이제까지 만나온 여자가 낯설듯 나 또한 그가 낯설었다. 이발소에서 단장한 머리와 새 양복이 그렇게 촌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특히 해볼쭉 웃는 얼굴이 더 그랬다. 왕족도 모자라 여신이라고 본 듯 눈부셔하는 남자가 내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민이라는 것에 울컥 실망스러운 기분. 문이 열리기까지 수초밖에 안 되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펼쳐진 파노라마가 얼마나 무궁무진했는지 그는 알 리 없었다. 자신의 곁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을 맹세하고 있는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은근히 깔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다. 착각은 자유란 말은 예식 시간과 비례했다. 내가 서 있을 곳이 어느 나라 왕궁이나 아프로디테 신전쯤은 되어야 할 것 같은 꿈을 꾼 시간은 1시간이나 되었을까? 오전 11시에 시작한 예식이 끝나는 정오. 마법을 끝낸 것은 종소리가 아닌 신촌 모 웨딩숍 직원이었다. 아침엔 하녀처럼 그리도 극진히 모시더니 상냥한 표정을 거두고 기계적으로 드레스를 벗기기 시작했다. 아니, 높은 데 있는 나를 바닥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렇게 입도 벙긋 못하고 내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둘둘 말려 쇼핑백에 처박힌 웨딩드레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나의 고귀한 신분. 웨딩드레스를 뺏기자 나는 평민 남자에 걸맞는 평범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론 자신을 고귀한 신분으로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의 눈빛이 그때 한 번 빛나고 말았듯이. 그날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결혼이라는 만만치 않은 여정을 위해 마련한 매혹적인 미끼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허영심에 덜컥 물어버린 미끼 말이다. 결혼이라는 의식에 바치는 제물의 예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웨딩드레스가 여신의 의상은커녕 양이나 흰 소를 대신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30여 년쯤 살아보니 가끔 그런 허무와 냉소에 빠지기도 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후로 흰색 일색인 옷은 입어본 적이 없다. 웨딩드레스가 미끼였다는 생각 때문은 아니다. 최상의 지위까지 올려준 예복 덕분에 잠시 누린 착각은 나쁘지 않았다. 뇌리에 남은 남편의 표정을 떠올리며 내가 특별히 당신과 살아준다는 오만한 감정을 사탕처럼 빨면서 세월에 빠져나간 당을 보충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설령 재물이었다 한들 나만 재물이었을까? 그도 그 의식에 받쳐진 재물이긴 마찬가지인 것을. 지금까지 흰옷을 자신있게 입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흰색이 지닌 반사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얼룩질까봐 먹는 것도 앉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는 색, 무결점의 고집에 부응할 만큼 조신하지 못한 탓에 흰색이 주는 긴장감을 아예 사절해 왔다. 무엇 하나 튀면 금방 오점으로 드러나는 색이니 결점 많은 나는 감히 흰색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흰색이 바탕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흰색도 다른 바탕에 한 점, 두 점 떨어지기도 했다. 검은 머리에 섞이기 시작한 팥뿌리가 그것이다. 그것은 세월의 다른 이름. 남편과 나는 동지애로 뭉쳐 우정호를 타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잘 견뎌왔다. 그러는 사이 순백인 웨딩드레스도 세월 따라 다른 색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흰색에 빨강색이 섞이면 분홍이 되고 파란색이 섞이면 하늘색이 되듯 어울려 다른 색을 만들었다. 그 다른 색은 자식이라는 엄청나고 경이로운 결과물이었다. 3월에 어깨를 다 드러낸 드레스를 입고도 꽃샘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긴장했던 나는 그때는 웨딩드레스가 날개처럼 가벼운 것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실크나 시퐁 소재로 만들어 아무리 가벼운 드레스라도 그 옷만큼 무거운 옷은 없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되었다. 옆에 선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고 앞으로 맞이할 생명에 대한 예의이며 성숙한 어른이 되겠다는 결심,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의 의미까지 담은 옷 이상의 옷이라는 것을. 그 무거운 옷을 용감하게 입었던 나를 새삼 칭찬한다. 그러면서 넌지시 일러둔다. 앞으로 몇 번 더 흰옷의 무게를 견뎌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가깝고도 소중한 사람과 이별할 때 입을 소복이 그것이다. 부모님을 보낼 때, 그리고 어쩌면 웨딩드레스 옆에 섰던 남자를 먼저 보내야 한다면 그때 입을 예복. 그 흰옷은 마네킹에 입혀 진열된 적이 없는 상조회에서 보내는 누워있는 옷이다. 소복이 모양을 갖추고 바로 설 때 그것을 입은 여자는 피할 수 없는 이별 앞에 선다. 나는 그 소복을 2번 입었다. 아버지를 보낼 때,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23, 30살에 입었던 소복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다시 못 볼 이별 앞에서 아직 젊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여전히 소복 입을 날이 몇 번 더 남았다는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자신은 없다. 더구나 남편에게 동지애밖에 안 남았다는 농담을 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거의 공포에 가깝다. 마음 같아서는 내 앞에 그 옷이 놓이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싶고 새삼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더듬어 잡게 된다. 여자는 흰옷을 입으면서 철들고 성숙한다. 여자가 일생에 몇 번 특별한 날 입을 옷에 스민 흰색은 만남의 색이며 이별의 색이다. 시작의 색이고 끝의 색이다. 그러니 여자에게 흰옷은 옷이 아니다. 한 생의 마디마다 찍는 점이요 기록이다. 그런 거였군요. 여자에게 흰옷은 옷이 아닌 것이었군요. 한 생의 마디마다 찍는 점이고 기록이었던 것이 바로 웨딩드레스의 의미였던 겁니다. 동감이 갑니다. 결혼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요, 여자들이 상복, 소복 입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을 때와 또 웨딩드레스를 입고 일생을 다짐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소복을 입었을 때 웨딩드레스와 소복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웨딩드레스를 결혼생활 넘어서는 한 인생으로 연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좋은 수필이 그런 것 같아요. 주제가 거창하지 않으면서요,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산 것들, 자칫 넘겨버리기 쉬운 것들을 이 작가만의 할 수 있는 고유의 눈으로 이야기해주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좋은 수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글이냐, 새로운 글이 아니냐 하는 건요, 바로 이 소재를 다루는 작가의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작가의 사색을 통해서 의미를 키워내서 독자에게 단단한 문장으로 써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는 감동이 아닐 수 없죠. 맞습니다. 웨딩드레스, 그냥 예쁘고 멋지고 우아하고 그런 것만의 의미는 아니겠죠. 작가의 표현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전 11시에 시작한 예식이 끝나는 정오를 이 마법의 시간처럼 얘기하면서 종소리가 울리자 웨딩숍 직원이 그리도 하녀처럼 극진히 모시더니요, 그 상냥한 표정 다 거두고 기계적으로 드레스를 벗기기 시작했다는 말, 정말 공감이 가고 우리 모두 경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죠. 그렇게 입도 번긋 못하고 내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결혼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묘한 이중구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집었던 웨딩드레스를 둘둘 말려서 쇼핑백에 쿡 쳐박고 꼭 웨딩숍 직원이 갔다고 하는데요. 정말 달콤한 결혼의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는 여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작가는 그렇게 웨딩드레스를 뺏기고 평민의 남자에 걸맞는 평범한 여자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그 흐른 결혼 생활하느라 모두 그렇지 않아요? 엄마 노릇하느라 아내 노릇하느라 내 자신을 뭐 어떻게 감히 고귀한 신분으로 여기겠습니까? 일꾼이 돼서 사는 거죠. 충분히 공감 가는 글입니다. 작가는 웨딩드레스를 포함해서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보낼 때 그리고 어쩌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옆에 섰던 남편을 먼저 보내야 할 때 입을 예복, 소복, 피할 수 없는 그런 이별 앞에 설 때 입는 소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약속이고 앞으로 맞이할 생명에 대한 예의라고 말을 하고요. 또 소복은요, 이제는 동지에밖에 남지 않았다는 남편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말을 하면서 새삼 옆에 있는 남편의 소중함을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요. 참 흔한 말인데 그 말 실천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가뿐히 우아하게 입고 결혼해서 힘든 역경 다 이기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면서 또 입을 수도 있는 그 무거운 소복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남편의 손을 만져보았다고 하는데요. 있을 때 잘하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수필을 쓴 이해숙 수필가는요, 2001년 현대수필 겨울호로 등단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수필은요, 이해숙 수필가의 수필선집,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옷에 실린 글이기도 합니다. 수필집으로는 나는 팝콘이다, 아직도 들고 계세요, 꽃을 속는 저녁 등 여러 편이 있고요. 현대수필 문인회, 일현수필 문학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해숙 수필가의 수필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꽉 차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한국 문학으로 행복 가득 싣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